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낮아질수록 깊어집니다. 겸손이라는 최고의 브랜딩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조금만 성과가 나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당당한 것은 좋지만 그것이 교만이 되어 상대를 무시하고 나의 지식만 옳다고 고집하는 순간 패망은 시작됩니다. 잘 나가는 매장이 왜 갑자기 무너질까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하며 직원들의 마음과 위생의 기본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시기와 질투를 팬덤으로 바꾸는 힘, 겸손의 경제학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장사가 잘 되면 주변의 시기와 질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사장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손님에게 하나라도 더 주려고 노력할 때 손님들은 그 겸손함에 감동하여 오히려 매장이 더 잘 되길 빌어주며 스스로 찐 단골이자 팬이 됩니다. 모든 공을 손님에게 돌리고 외형적인 성공보다 내면의 자만과 교만을 경계하며 독서와 사색으로 매일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그라인더 청소가 귀찮아지는 순간이 바로 위기입니다. 바쁠수록 친절과 위생에 더 진심이어야 하며 그것이 사장이 겸손해야 할 진짜 이유입니다. 사장의 겸손은 단순히 착한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과 신념, 철학을 공유하며 손님이 있기에 우리가 존재함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교육의 과정입니다. 평소에는 직원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격려하되 공손한 말투나 위생 같은 기본 원칙들을 어겼을 때는 규율에 따라 엄격히 문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낮추는 겸손함과 원칙을 지키는 단순함이 만날 때 조직은 흔들리지 않고 성장합니다. 마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듯 겸손으로 무장한 리더는 직원의 마음과 손님의 마음을 동시에 얻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지혜에 대해 성인들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강해소, 이능 위백국 왕자, 이기선 하지. 강과 바다가 모든 시냇물의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를 낮은 곳에 두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공자께서는 군자 태이불교라 하여 군자는 태어나되 교만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교만해지는 순간 내면이 무너진다는 경고는 바로 이 성인들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신을 알리고 드러내는 시대일수록 내면을 단단히 하고 배움을 가까이 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는 자만이 진정한 승자가 됩니다. 자만이라는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 오늘 이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를 마감하며 나의 말투나 행동에 교만함은 없었는지 독서와 사색으로 마음을 닦으십시오. 매출이 높을 때일수록 그라인더 청소 상태와 머신의 상태를 위생을 더 엄격히 점검하십시오. 매장의 성과를 직원과 손님의 덕분으로 돌리고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마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타인과 비교하며 나를 비난할 필요도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려는 노력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을 담기 위해 나를 비우는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당신은 오늘 성공을 자랑했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전했습니까? 겸손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당신을 찾게 됩니다. 교만해지는 순간 욕망이 눈을 가리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십시오. 당신이 낮아질 때 당신의 가치는 세상 위로
가장 높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럼 손자병법 지형편 6. 손자의 직업관 시작하겠습니다. 부지형자, 병지조야, 요접재승, 경험액원근, 상장지도야, 지차이용 전자필승, 부지차이용 전자필패, 고전도 필승, 주왈무전, 필전가야, 전도불승, 주왈필전, 무전가야, 고진불구멍, 퇴불피죄, 유인시보, 이리합우주, 국지보야. 무릇지형이란 전쟁의 보조수단이다. 적의 상황을 파악하여 승리하려면 지형의 험준함과 평탄함, 도로의 멀고 가까움을 계산하는 것은 상장의 직책이다. 이를 알고 싸우는 자는 필승하고 이를 알지 못하고 싸우는 자는 필패한다. 그러므로 전황의 흐름상 필승이면 군주가 싸우지 말라고 해도 계속 싸워도 된다. 전황의 흐름상 필패이면 군주가 반드시 싸우라고 해도 안 싸워도 된다. 따라서 진격함에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태각함에 형벌을 피하지 않는다. 오로지 백성을 보호하고 군주의 이익만 생각할 뿐이니 국가의 보배이다. 무릇 지형이란 전쟁의 보조수단이다. 적의 상황을 파악하여 승리하려면 지형의 험준함과 평탄함, 도로의 멀고 가까움을 계산하는 것은 상장의 직책이다. 이를 알고 싸우는 자는 필승하고 이를 알지 못하고 싸우는 자는 필패한다. 지형은 전쟁의 보조수단이므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적의 의도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지형을 연구하며 도로를 계산해서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장군이 수행해야 하는 의무라는 것이다. 이런 도리를 알고 출전하는 장군은 필히 승리할 것이고 이런 도리를 모르고 출전하는 장군은 필히 패할 것이다. 지형은 대단히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천시는 지리보다 못하다고 했다. 시기적으로 적당한 때보다는 지형적으로 우세한 것이 전쟁에 유리하다는 뜻이다. 지형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보조수단일 뿐이다. 지리는 인화보다 못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지형적인 우세보다는 인화 단결하여 위아래가 한마음인 것이 전쟁에 더 유리하다는 뜻이다. 인화 단결은 인재만이 이룰 수 있는데 출중한 장군은 지형을 소상히 파악할 것이고 적의 상황을 연구할 것이며 그에 알맞은 작전 계획을 세울 것이니 출전하여 승리함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전황의 흐름상 필승이면 군주가 싸우지 말라고 해도 계속 싸워도 된다. 전황의 흐름상 필패이면 군주가 반드시 싸우라고 해도 안 싸워도 된다. 일반적인 전쟁의 규칙과 실제 전쟁의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아군의 승리가 확실하면 군대의 통수권자인 군주가 그만 싸우라고 명해도 외면하고 계속 싸워도 된다. 그 반대로 아군의 패배가 확실하면 군주가 계속 싸우라고 명해도 외면하고 안 싸워도 된다. 바로 이 대목이 장군이 전쟁터에 있을 때는 군주의 명령이라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격함에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태각함에 형벌을 피하지 않는다. 오로지 백성을 보호하고 군주의 이익만 생각할 뿐이니 국가의 보배이다. 따라서 그런 장군은 군주의 중지 명령을 외면하고 계속 싸워 승리해도 승전의 명예를 원하지 않고 군주의 공격 명령을 외면하고 태각하여 패배해도 패전의 형벌을 피하지 않는다. 그런 장군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는 오로지 백성의 안정과 군주의 이익일 뿐이니 이런 장군은 국가의 보물이라는 것이다. 왜 이런 장군이 국가의 보물일까? 장애는 이렇게 해설했다. 나아가고 물러설 때 군주의 명령을 어긴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일거수일투족이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주의 이익이 되었다. 이는 충신이니 국가의 보물이다. 전쟁을 계속하거나 그만두는 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가와 백성과 군주의 이익을 위했으므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으로써 국가의 보배라는 것이다. 하씨는 이렇게 해설했다. 나아가며 어찌 명예를 구하랴. 국가와 병사와 백성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나아갈 뿐이다. 물러섬에 어찌 형벌을 피하랴. 국가의 근심이 되고 백성에게 재앙이 된다고 판단하면 비록 군주가 진격하라고 해도 진격하지 않아 자기에게 형벌이 가해져도 후회하지 않는다. 현대 국가에서는 대부분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만장일치가 있을 수 없으므로 다수결로 된다. 따라서 대통령은 자기에게 표를 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전 국민의 이익을 위한다고 겉으로는 말을 할지언정 현실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이익과 국가 국민의 이익은 같을 수가 없다. 그러나 손자병법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군주의 이익과 동일시했다. 그 당시 군주는 국가와 국민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군주는 오너, 대통령인 것이다. 그러니 재산처럼 자기 아들에게 정권을 물려주었다. 국가의 모든 인적 자원을 보호하려는 마음, 병사와 백성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려는 관념이나 행위는 멋지게 말하여 고매한 휴머니즘의 발로이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군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군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면 당연히 병사와 백성을 보호해야만 했던 것이다. 자신의 안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국가, 국민, 군주를 위하여 일하는 장군, 이런 장군을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까? 현명, 정직, 선량, 충성, 자존이라고 말하고 싶다. 왜 현명인가? 본질을 통찰하여 국민에게 패배를 알며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기 때문이다. 왜 정직인가? 그저 한때 한 가지 일에 정직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시종일관 원칙을 가지고 정직하게 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은 그의 동기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의 정직함을 믿기에 그는 독단적으로 행동할 자격과 공간이 있는 것이다. 왜 선량한가?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병사를 사랑하고 군주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한 점의 거짓도 없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왜 충성인가? 백성과 병사, 그리고 국가와 군주의 이익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특정한 이익 집단이나 특정한 사람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군주의 지시나 명령이 곧 군주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 군주의 판단이 꼭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주의 지시나 명령에 불복하기도 하는 것이다. 왜 자존인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명성과 명예는 그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는 전쟁의 승리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를 근본적으로 느끼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그를 평가하면 그는 가소롭게 생각한다. 그는 훨씬 높은 경지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역사상 어떤 장군이 위와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 국가 보물이 되었을까? 악비일까? 악비는 아니다. 악비는 진퇴는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의 이익에 부합될지는 몰라도 군주의 이익에는 부합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그 당시 황제였던 조구의 이익에는 부합되지 않았다. 악비가 금나라에 끌려갔던 두 분의 전임 황제를 모셔오면 현임 황제는 조구는 어쩌란 말인가? 북송 멸망의 최대 수혜자가 조구인데 말이다. 조구는 본디 황제가 될 자격이 없었는데 마침 형님이 금나라로 끌려가는 통에 황제 자리에 올랐다. 그러므로 금나라가 송나라를 난처하게 만들려면 그저 악비에게 전임 황제를 모셔가라고만 해도 조구는 엄청난 정치적 위기에 몰린다. 금나라가 중국의 황제를 포로로 끌고 가도 사실 별 소용이 없다. 중국이 새로 황제를 내세우면 금나라 소나기에 있는 황제는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악비가 금나라를 격파하여 전임 황제 송흠종을 모셔오겠다는 주장은 현임 황제 송고종 조구의 이익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송고종과 금나라는 합의를 맺었다. 금나라가 그의 형 송흠종을 계속 억류하고 그의 친모 현인왕후는 송환하기로 말이다. 그 후 송고종은 남송을 증흥한 인물로 기록되었고 81세 고령으로 선종했다.
송고종의 이익에 부합되는 신하는 오히려 진회였지 악비가 아니었다. 악비는 군주보다 백성의 이익을 우선한 것이고 진회는 백성보다 군주의 이익을 우선한 것이니 결과적으로는 둘 다 전체에서 절반의 이익만 만족시켰을 뿐이다. 그런데 역사상 이 사람은 백성, 병사, 국가의 이익은 물론이고 군주의 이익까지 보호했다. 당나라 때 곽자의가 주인공이다. 곽자의는 안록산에 난 당시 sak방절도사였는데 하북에서 사명으로 격파했다. 그 후 해올과 연합하여 낙양과 장안을 수복했다. 안록산의 난을 평정하는데 가장 크게 공헌하여 중서령으로 승진했고 분양 군왕에 봉해졌다. 대종 때는 반란을 일으킨 화은이 토번과 회오를 회유하여 관중 지역을 침범했다. 곽자은은 당시 정세를 정확히 판단한 후 회올과 연맹하고 토번을 공략하여 위기에 처한 당나라를 안전하게 지켰다. 곽자은은 일생 동안 혁혁한 전공을 수차례 세웠고 84세 고령으로 죽을 때까지 당나라는 그 덕분에 20년도 넘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는 권위가 천하를 흔들어도 중앙정부가 견제하지 않고 공적이 한 시대를 뒤엎어도 황제가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전국 남녀노소 모두에게 존경과 신망을 받은 존재였다. 곽자의의 권위가 천하를 흔들고 쥐기하는 신하로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었다. 그러나 그 본인은 떳떳하여 황제에 대해 전혀 경계하지 않았다. 간신히 이를 시기하여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모함했다. 황제더러 그를 소원하라는 것으로 시험해보라고 부채질했다. 그가 다른 마음을 품었다면 제발로 찾아오지 않을 것이고 제발로 찾아오면 그때 체포하면 된다는 것이다. 황제가 소원할 때마다 곽자은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 상경했으며 상경할 때는 경호원의 호의 없이 항상 홀로 갔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 목은 본디 황제가 허락한 것이니 황제가 원하시면 언제든지 드리겠다. 공주도 그의 아들 곽예에게 시집갔다. 신랑 신부가 언쟁을 했던 모양인데 공주가 이렇게 성질을 부렸다. 우리 아빠는 황제다.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이에 신랑이 받아쳤다. 황제는 무슨 개뿔. 우리 아빠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지. 우리 아빠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 아빠한테는 차례도 안 돌아간다. 공주는 입궁하여 황제 아빠에게 읍소했다. 부마가 그런 말을 하면 어느 시대건 사형이다. 곽자여가 소식을 듣고 대경실석했다. 황망이 입궁하여 황제에게 사죄했다. 황제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황제는 이렇게 말했다. 철부지 애들이 티격태격 하는 걸 우리 어른들이 뭘 신경 쓰오. 시간이 약이려니 무시합시다. 결국 곽자은은 아들을 붙잡아 친히 곤장을 치는 것으로 일단락을 지었다. 곽자은은 아들 7에 사위 8을 보았다. 아들과 사위 모두 조정의 고관이었다. 환갑날 잔치가 벌어졌는데 아들과 사위들이 모두 축하 인사를 왔다. 조정 회의를 마치고 오느라 모두 홀판을 지닌 채 찾아왔다. 홀판은 수판, 옥판, 조판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옛날에 신하가 조정에서 군왕을 맬 때 지참하는 도구로서 군왕의 명령이나 지시를 기록했다. 아들과 사위들이 홀판을 탁자에 올려놓았는데 가득 찼다고 한다. 이것을 가리켜 만상홀이라 하는데 탁자 가득한 홀판이라는 뜻이니 이 성어는 곽자유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당신이 중국의 깡촌이나 역사적으로 전통이 있는 마을을 방문한다면 고택의 문틀 위쪽으로 길쭉한 벽돌이 놓여 있을 텐데 그곳에 글귀가 쓰여 있을 것이다. 그 글귀가 무엇을 뜻하고 누구를 주제로 한 것인지 유심히 보시라. 곽자의와 관련된 내용이 제일 많을 것이다. 곽자의는 중국인들이 수천 년 동안 꿈꿔왔던 이른바 중국몽의 파이널 버전이다. 곽자의는 중국인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삶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넉 자씩 세 구절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부귀영화, 건강장수, 자손만당. 우리는 모두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회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으로는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뜻, 무엇을 위해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할 때 사람을 바라보게 되며 철학과 신념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